안녕하세요. 일단 5, 6월 문학교육론 OT를 한 4, 5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OT는 강의 계획에 대한 설명 이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5, 6월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 공부를 하는 방법, 그 다음 이제 임용을 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학에 대한 임용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중에 제가 지방대 특강을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3학년, 2, 3학년 학생들인데 특강 끝나고 나서 특강에 교수님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을 학생으로 두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수능 자습서를 보고 있다. 그런 말을 듣고 깜놀했어요. 자습서를 보고 있다니. 그러면서 지금 3학년 겨울방학도 아니고 상반기인데 자습서를 스터디 안에서 본다는 것이 타당하고 올바른 방법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이제 작품론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2009학년도 이전하고 2009학년도 이후 이렇게 분기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2009학년도 이전은 서술형 문제들인데 기출문제를 혹시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작품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기출문제 안 봤어? 봤죠? 8학년도 이전의 작품들은 작품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교육 현장에서 또 대표적인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알만한 내용들을 서술하게끔, 서술형이니까. 근데 9학년도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9학년도 이후에 객관식 선다형 문제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선택지의 내용들이 어려웠고 또 보기 지문으로 나온 게 작품이 아니라 보기 지문으로 나온 설명도 어려웠고 심지어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카프 비평 가운데 물론쟁이 뭐 학교교육 현장에서 다뤄질 수도 없고 또 때로는 개론서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카프 비평사 가운데서 물론쟁이 다뤄지는 문제도 있었어요. 선다형 문제 가운데. 그래서 2009학년도 이후에 일반적인 문학 학습 경향이 개론서 읽기예요. 개론서 읽기. 대표적인 게 한국문학 통사 읽기.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죠. 그리고 이제 2차 논술형 문제도 상당히 까다롭게 그 까다로운 측면은 작품만 알아서는 안 되는 일종의 문학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 등장해가지고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을 도출하는 문제들이 2차 논술형 문제에 등장했죠. 이게 이제 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14학년도 다시 이제 서답형 체제로 바뀌었을 때 물론 공부 방법은 여전히 2009학년도 이후에 객관식 선다형이나 2차 논술형 문제처럼 공부를 했었어요. 개론서를 막 읽어가고. 그래서 스터디를 보통 문학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면은 개론서 스터디예요.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 나병철 소설의 이해, 그다음 방통대 고전시가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책들, 그리고 저한테 또 선정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문학 통사, 이제 그런 것들을 1년 내내 이제 개론서 스터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딱 막상 뚜껑 열어놓고 문제를 푸니까 2009학년도 이전에 서술형 문제 작품의 깊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개론서 읽어도 대책이 서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 스타일로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일종의 작품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개론서를 보는 것은 작품론보다는 작품 분석 능력보다는 문학사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지금 그 2014학년도에 서술형 첫 회에 그냥 등장했던 게 작품의 일종의 작품론 분석 능력을 체킹하고자 기입형 문제에서도 분석 능력 또 서술형 문제에서도 낯선 작품 주고 은희경의 소설 매미골 핏무렵하고 같이 주고 이제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봤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한 차례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방향이 개론서를 그 공부하는 방향에서 이제 벗어는 났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끼긴 했는데 방향 설정이 이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작품 분석 능력을 기를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찾는 게 뭐였냐면은 역시나 그냥 수능 자습서에 나오는 작품을 읽어봐야 하는 거다. 근데 그것이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야. 안 하는 것은 아니나 한다고 해서 그 뭐죠? 분석 능력이 길러지는 것은 또 아니어서 분석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방법은 없어요. 많이 보고 많이 읽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서 금년에 계획을 세울 때 작년에 또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확실하게 이제 느껴졌죠. 재작년에도 김기택의 이제 유리얘기라고 하는 유리얘기가 재작년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그 작년에도 산유화 문제를 가지고서 기입형 문제 가지고서 작품에 대한 분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올해 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1월부터 철저하게 1월부터 적어도 1, 2월 과정은 개념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3, 4월 과정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논술형의 조건에서는 항상 그 나오는 게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5, 6월 달 이후부터가 문제인데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문학교육론 한지 지금 몇 년째지 내가? 몇 년째죠? 3년 차. 3년 차예요. 3년 차. 3년 차 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문학교육론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일단 기출문제의 방향이 좀 달라졌다는 점인데 출제의 방향이 거기에 더해서 욕심을 조금 부려보자.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수능 자습서를 혼자서 보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금 현행 그 문제 출제의 방향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게 문학 11종 교과서를 다루자. 물론 그 2년 동안 지금 3년 차니까 2년 동안 11종 교과서를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종류씩 작년에는 2종류, 재작년에 한 종류 미래인이라든가 천재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종류밖에 다룰 수가 없었어요. 수업 자체가. 근데 올해는 지금 2차례 치러진 기출문제의 방향을 보니까 일단 아무리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낯익은 작품은 낯익다란 말은 적어도 이것은 교과서에서 실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보편타당한 작품들이야. 아주 특이한 작품들이 아니야. 그런 작품들은 정말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깊이는 일종의 개론서의 깊이보다는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깊이다. 근데 그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깊이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문학 11종 이거 준비하면서 11종을 거의 다 일단 작품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그 교과서의 학습활동이나 일종의 교사용 지식으로 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은 인고보다도 더 깊이가 있는데도 우리가 교과서를 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1, 2월 달에 개론서 공부를 하되 수능 자습서 수준의 얕은 공부는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얕은 공부는 굳이 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만 혼자서 보시기 때문에 계획을 설정해가지고 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4월까지 끝내라고 했어요. 1, 4월까지 수능 자습서를 다 보라고. 만약에 4월까지 수능 자습서를 다 보지 못하면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적어도 8월까지는 수능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봐야 한다. 한 번쯤은 훑어봐야 한다. 1회독 정도는 해야 한다. 고전 시가부터 먼저 하는 거야. 고전 시가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대시, 그다음에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 고전 소설, 그다음 현대 소설, 현대시는 제일 마지막으로. 작품 수도 많고 또 깊이도 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벌써 그 지방대 학생들 3학년 때부터 한 차례 이렇게 스터디에서 상반기 때 1회독을 하고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 끝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그 시간이 나면은 제 직강 수업을 7, 8월 문풀 수업을 들을 수는 없고 1, 2월 인강 수업이라든가 개론서 수업을 좀 들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잡은 다음에 다시 하반기 때 겨울방학 되기 전에 이렇게 자습서를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2, 3학년 학생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수능 자습서를 한 서너 번 정도를 보고 그다음 겨울방학을 준비할 거예요. 초소 합격 비율들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수능 자습서는 얕은 지식이에요. 굉장히 얕아요. 얕은데 대신에 보편타당한 지식들이에요. 그 보편타당한 얕은 지식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 적어도요. 제 5, 6월 문학 교과서 수업을 들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 6월 문학교육론 수업의 일단 목표는 문학 교과서나 교사용지 도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되도록 빠짐없이 차근차근 작품들을 좀 볼 것이다. 다만 이제 이 작품들을 보실 때 외우는 경향들이 많은데 지금 외워서 쓰는 것은 절대 이 시험에서는 통용되지가 않아요. 그 많은 작품들의 내용들을 외우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도 우리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작품은 일종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그 예로서 작품 분석의 능력들을 좀 키운다 정도의 감을 좀 잡으시고 일단 이 5, 6월 수업은 3, 4월하고의 연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3, 4월 달에 했던 게 문학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문학교육과정의 수업은 주로 이제 교육과정의 배경 지식들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교과서를 좀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5, 6월 교과서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목표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의 구체화. 국어교육론하고 똑같아. 얼마나 문학교육과정이 구체화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어차피 교과서를 다루는 것은 작품을 다루는 거예요. 국어교육론은 작품이라고 하는 지문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문은 하나의 사례이고 개념을 적용하는 건데 문학은 좀 달라요. 문학은 달라서 교육과정이나 개념을 작품에 적용도 하지만 그 작품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개념을 적용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작품 자체의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문학사적인 의미가 있든지 그죠? 뭐 비평사적인 의의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작품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 6월은 두 가지 목표라면 첫 번째 목표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학습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작품 주고 학습활동을 도출하는 방법 또는 작품을 주고 학습활동이 나왔을 때 답변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목표가 11종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현대시의 예를 들면 한 350여 편 정도가 실려있어요. 그것이 이제 본문하고 그 다음에 보기 본문하고 보기를 다 포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의 목록수가 있는데 다음 주 차에는 작품의 목록을 드릴 거예요. 작품 목록하고 작품 숫자 어떠한 교과서에 어떤 작품이 실려 있는지를 연대별 그다음에 작가별로 이렇게 다시 재편집해 가지고 조교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재편집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건데 그 많은 작품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없지만 되도록이면 목표 어차피 11종 교과서의 작품들을 전부 다 본다는 우리 그 수업의 목표상 일단은 작품을 하나하나씩 좀 훑어는 봐야 한다. 미리 수능 자습서를 보았다면은 훨씬 더 이 교과서의 작품을 보는 것이 쉬워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자습서를 빨리 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8월까지 수능자습서를 봐야 되는데 이 5, 6월 달에 다뤘던 작품론도 보고 수능자습서도 보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버거워요. 버거워서 미리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목표다. 교육과정의 구체화, 특히는 학습활동을 도출하는 방법이나 도출된 학습활동에 답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보통 기평과 조금 쉬운 서술형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작품론을 보는 것은 기평 문제예요. 작년에 산유화, 그 다음에 뭐 재작년에 그 목계장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인동차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아주 단순한 기평 문제이지만 의외로 그런 2점짜리 기평 문제에서 실수가 많아요. 실수도 많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일단은 이 5, 6월 작품 분석론으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12월 달에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적어도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 텍스트는 천재 김윤식인데 문학 이제 천재 김윤식을 제외한 10종 교과서의 작품과 그다음에 학습 활동들을 프린트물로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제본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목차를 구성하고 어떠한 구성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고민 때문에 제본이 좀 늦어졌어요. 편집이 늦어져서 아무래도 제본은 좀 어렵겠고 내년도에 가서나 제본은 되겠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서나 제본이 되겠고 일단은 수업은 진행하면서 주차마다 프린트물이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서 저희 고민의 방향들이 아마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10쪽 OT 프린트물 10쪽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문학교육론의 첫 번째 점에 12교육과정에 근거한 새 교과서 11종 문학 및 교사형 지수를 분석한다. 특히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서 작품 및 학습활동 분석에 활용되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 아셨죠? 정확하게 5, 6월 수업의 강의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학습의 목표도 이런 식으로 세우셔야 돼. 욕심 부리시면 안 돼. 왜 선생님 저는 작품이 안 외워지죠? 욕심 부리시면 안 돼. 이해했어요? 다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작품들이 분명히 나온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뭐 수업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야지 느껴지실 거지만 만약 서정갈래가 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 이게 이제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몇 번째야? 맞아. 두 번째 내용이야.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 이게 문학교육과정의 두 번째 성취 기준인데 이 두 번째 성취 기준이 반영된 단원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최만식의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이 실려 있다고 합시다.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단원에 최만식의 태평천하가 실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문학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됐는가, 이게 목표니까. 그죠? 문학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서 학습활동이 도출되는 걸 봐야 되니까 태평천하에 대한 일종의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태평천하 작품의 핵심 정리 하게 되면 보통 수능자습서에 핵심 정리가 있잖아. 갈래, 그죠? 제재, 그다음 주제, 그다음 표현성의 특징, 그다음 작품에 대한 이해, 그다음 최만식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핵심 정리가 있잖아요. 자습서로 볼 때는 그거 다 읽어보는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에서 태평천하를 보는 것은 그 모든 다른 것을 다 보는 게 아니야. 내용이 여기서는 주제고, 형식은 작품의 구성상의 특징일 수도 있고, 그다음 표현 기법상의 특징일 수도 있고, 일종의 이 태평천하를 이루고 있는 태평천하의 주제를 작가가
이러저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접화시켜요. 형상화라고 하죠. 직접 드러내버리면 소설이 아니야. 문학작품이 아니야. 간접적으로 형상화하는 장치들이 있어. 그 형상화 장치들이 예를 들면 서사관례 특성인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면은 여기 태평천하에서의 인물은 어떤 인물형이 선택되었다. 이런 일종의 교육과정에 구체화되는 그 지점만 주목해서 먼저 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게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학습활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한두 가지야. 태평천하하게 되면은 먼저 잡아내야 할 게, 그 다음 이제 그 이외에 교육과정의 구체화가 아니고 작품 자체로서 보자면 문학사적인 의의하면, 예를 들면 뭐 풍자 양식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 뭐 풍자의 전통을 잇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뤄야 할 내용들이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바라보는 방법도 일단은 우리의 수업의 목표가 교육과정의 구체화라고 하는 점이니까 어떻게 교육과정이 구체화됐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품의 특성들을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 잡아내시면 돼. 모든 걸 다 하지 마. 처음에 지금 5, 6월 수업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5, 6월달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 재반복할 때는 그것 이외에 교육과정의 구체화 이외에 이 작품만의 특징이 뭔가, 이것은 이제 일종의 문학교육적 시각이 아니야. 국문학적 시각이야. 국문학사적인 시각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도 다뤄보고 또 문학적인 전통을 잇고 있는 어떤 특징들도 파악해보고 잡다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경중, 비중을 좀 두면서 하시되 5, 6월은 일단 교육과정의 구체화야. 개별 작품에 대한 모든 잡다한 지식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왜 안 외워지나요가 아니라 태평천하를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적용됐나요? 예를 들면 11종이니까 태평천하가 4종류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같은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어떤 교과서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전형관이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서사관례 쪽이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한국문학사 쪽이고, 그러면 같은 작품들이어도 학습활동들이 도출이 달라져요. 그리고 답변 방법들이 또 달라지겠고, 그래서 외워야 할 내용들이 또 달라지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5, 6월 달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전반적인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은 이제 7, 8월, 9, 10월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누적적으로 반복해서 내면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저는 암기라고 하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행 이 임용 수업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단순하게. 물론 이해를 통한 암기가 훨씬 더 낫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면 암기라도 하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문학교육론 두 번째 점 부분에서는 11종 문학에 수록된 작품을 교육과정을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서다평 체제에 적합한 작품론을 학습한다고 했는데 서다평 체제에 적합한 작품론이에요. 네, 맞아요. 세 번째 점, 작품 및 학습활동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임용 문제 풀이와 연계한다. 이거는 이제 학습활동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작품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수능 자습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 자습서의 내용은 너무나 일반화된 지식일 것이고, 그런 일반화된 지식 이외에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제를 풀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서다평 문제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통 교과서에 예시답안으로 나온 게 뭐 서너 줄씩 이렇게 길게 되는 예시답안도 있고, 한두 줄짜리도 있죠. 한두 줄짜리는 뭐 기입형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서너 줄짜리 예시답안은 뭐 소위 말해서 네 줄짜리 5점짜리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곧 임용 문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학습활동도 아마 중요할 거예요. 기출해설 강좌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리고 됐습니다. 교재에 대한 설명 그다음 다 끝났고, 기출해설은 따로 기출해설 강좌가 있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만약에 지금 우리 천재기에서는 산유화가
바로 이제 앞 단원에 실려 있는데 산유화가 이렇게 단원으로 나오면 산유화가 만약에 임용 문제로 출제됐다면 출제됐죠? 작년에 출제된 것 기출 문제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보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실려 있는데 과연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럴 때는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 1차 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아마도 보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론서의 내용들이 들어와야 돼.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기출문제 제가 출제근거에서 개론서를 많이 실려 있으니까 개론서의 내용들도 좀 보고, 다만 여기서는 개론서에 대한 이해가 목표가 아니니까 교과서 작품에 대한 이해가 목표니까 그런 점을 중심으로 좀 합시다. 아셨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최초 저는 최초를 많이 좋아합니다. 항상 좋아해. 최초로 문학 11종을 강의한다. 뭐 이런 자부심도 갖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작품들을 가지겠다. 물론 최초는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문학 11종을 강의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는 작품론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구체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보는 시각은 좀 달라질 것이다. 같이 11종을 다뤄도 이해하시죠? 그리고 교육과정 수업을 3, 4월 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점을 중심으로 하고, 3, 4월 달에 교육과정 수업을 듣지 않으셨어도 어차피 교과서의 단원들을 저희가 학습할 때 교육과정이 미리 잠깐 제가 압축적으로 해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만족을 하시고, 현행 문학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 내용들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가볍게 이론학습들을 좀 합니다. 그 이론학습 한 후에 그다음 이제 교과서별로 어떻게 작품들이 다뤄져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 프린트물 앞장으로 가보면 문학교육과정의 정리가 있어요. 이거 3, 4월 달에도 이 도표를 나눠드렸어요. 이건 지하철 버스용이야. 그러니까 이거 한 장 뜯어야 돼.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눈여겨보셔야 돼. 전체적인 체계야, 체계. 그리고 이런 체계는 최초야. 일단 선택문학은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있는 선택국어는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공통국어는 중1, 중3 학년군.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 그게 문제죠. 학년별 공부는 이것도 의미가 없어. 학년별 성취기준은.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중요한 이제 목차가 되는 거야. 그 목차가 뭐냐면 문학의 본질과 특성, 그 다음 문학의 갈래는 고등학교 2학년은 없어요. 문학의 본질과 특성, 그다음 세 번째 문학의 수용과 생산, 그 다음 넘겨보시면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과 삶,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2학년은 4개, 크게 보면 3개예요. 문학의 본질과 특성 또는 속성, 그 다음 문학의 수용과 생산, 그 다음에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과 삶 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4개인데 고등학교 2학년치로 보자면 3개예요. 3개. 고등학교 2학년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과 삶, 이 3가지의 목차로 돼 있어요. 큰 목차가 뭐뭐로 돼 있다고?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과 삶, 이 큰 타이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큰 타이틀 안에 성취 기준이 1, 2, 3, 4, 5항, 6항 이런 식으로 배분돼 있어요. 근데 이 3가지의 목차만으로는 고1과 중1, 중3 학년군이 포괄되지가 않아. 포섭되지가 않아서 고1하고 중1, 중3 학년군을 포괄시킬 수 있는 다른 목차들이 좀 필요해서 봤더니 문학의 본질과 특성 기본적으로 배우죠. 어떤 본질과 특성은 기본적으로 목차 첫 부분에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어제 국어경론 할 때 화법할 때 처음에 화법의 목차가 뭐였어? 화법의 본질과 특성처럼 여기도 문학의 본질과 속성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문학은 문학 갈래론이 중요해요. 서정, 서사, 극, 교술. 그죠? 이걸 중1, 중3 학년군이나 고1 때 배운단 말이야. 고2 때는 안 배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1, 중3 학년군이나 고1 때 배웠다라고 확정 내리고 그 부분을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본질과 특성하고 갈래론 이 2가지를 목차 앞부분에 이제 두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목차 3개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문학하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다룰 때에는 본질과 특성, 그다음에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갈래론 이 두 개의 목차를 합쳐서 5개의 목차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포괄을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포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교사형지도서를 보면 무엇과 연계지도 하세요.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럼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사형 지도서인데 중1, 중3 학년군이나 고등학교 1학년과 연계지도를 해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걸 막 여기다 삽입시켜 놓으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야. 알겠죠? 보시면 일단 문학의 본질과 속성이라고 해서 특성 또 속성, 이 본질과 속성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1죠. 고등학교 1학년 국어 1, 2의 2개의 성취 기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국어 1에서는 16항 항목으로 문학의 개념을 배워요. 문학의 개념. 저거 문학의 개념. 그래서 문학의 개념. 그 다음 14항 항목이 문학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문학의 기능이라고 연관성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문학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기능, 심미적인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 인식적 기능까지 이제 포괄해가지고 기능이에요, 기능. 이게 기능, 문학의 기능. 알겠죠? 보통 우리가 문학의 이해를 학부 과정에서 1학년 때 배워야 안 배워요, 여러분. 생각도 안 나지.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근데 그 유명한 뭐 쾌락설이니 교훈설이니 그런 거 항상 배우잖아. 원시 종합예술, 제천의식에서 항상 나오잖아. 그죠? 원시 종합예술, 뭐 제천의식, 그런 내용들은 생각나요, 지금도. 이 문학의 기능 가운데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고대 로마의 학자죠. 이 호라티우스의 그 당의정설, 생각은 나실지 모르겠다. 이 당의정설이라고 하는 중에 어떤 좀 효과성을 발휘하는 뭔가를 효과를 주고서 그 다음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는 그와 같은 문학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살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펴지고 있는 이 문학의 기능들이 그 교과서 수준으로는 인식적인 기능, 인식적인 확장, 그 다음 정서적 기능, 그 다음 심미적 기능, 때로는 뭐 심동적 기능, 윤리적 기능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문학의 기능의 학습이 국어 2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문학의 갈래로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1에서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고 하는 기본 갈래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갈래에 대한 학습은 잠깐만 해요, 여기서. 그 이유는 기본 갈래의 하위 갈래에 해당되는 일종의 역사적 갈래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요. 그 역사적 갈래에 대한 학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데 그 역사적 갈래는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라고 하는 데서 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에서 7, 8, 9항이 있죠. 좌측 고등학교 2학년 9항이 있죠. 읽어보세요. 한국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국문학 갈래를 학습하고 역사적 갈래라고 했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기 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한국문학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갈래 학습을 하고 해서 기본 갈래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고2 때 올라와서 한국문학 갈래 학습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나요. 어떤 교과서는 기본 갈래를 아예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학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그 교술 갈래를 일단 중단원으로 나눠놓고서 서정 갈래 안에 역사적 갈래인 상고시가 그다음 뭐죠? 상고시가 뭐 향가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치해버리면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방대한 내용들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루는 그런 교과서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그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그냥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를 서정, 서사, 극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시대별로 그래서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 아니면 뭐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아니면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통사적으로 위치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서정, 서사, 극, 교술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별로는 일단 한국문학의 역사적 관례에 대한 학습을 고2 때 한다. 그다음 고1 때는 기본 관례에 대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셨죠? 아셨죠? 그다음 문학의 이제 수용과 생산 부분은 선택문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그 1항부터 6항까지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배웁니다. 6개의 성취 기준이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와 같은 수용과 생산, 이때 수용하고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어려워. 근데 이 개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7차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감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감상이 워낙 그 수동적인 일종의 작품을 독자가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능동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자의 반응, 학습자의 반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쓰자 해가지고 2007 개정 이후부터 이 표현이 수용이라고 바뀌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한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 이해한다 요거죠. 감상 이해, 감상과 이해.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생산도 좀 그래, 그죠? 생산이라고 하는 표현도 어찌 보자면은 이것은 문학비평의 문학감상의 4대 관점인 효용론 또는 수용론 또는 생산이론, 생산론의 문학감상의 4대 관점의 이론들의 명칭들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한데,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창작이야, 창작. 근데 감상과 창작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순간, 7차 교육과정까지 쓰는 순간 창작을 마치 전문 문인 집단이 작가가 돼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 해서 이 창작이라고 하는 명칭을 대신하여 창작이라고 하는 성격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쓰자라고 해서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거야. 그것도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용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 개념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창작은 기성 문인 집단과 같은 그러한 전문적인 창작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 교육 현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창작의 개념은 주로 이 창작은 변형 또는 재구성 이런 식이죠. 기존 작품들의 내용과 형식과 매체를 변형시키는 거죠. 형식은 그대로 두고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그죠? 내용을 그대로 두고 형식을 변형시키거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두고 매체를 변형시키거나, 그 변형 자체가 이제 재구성하는 거야. 또 때로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변형과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의 개념이다,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창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과 생산이라고 하는 그 선택문학과 관련된 6개의 성취 기준은 당연히 감상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창작과 관련된 재구성이라고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문학 보시면 1항과 2항이 수용이에요. 감상과 이해의 방법이니까. 문학의 1항, 2항. 보셨어요? 1항이 뭐야? 섬세한 읽기, 다양한 맥락에서의 이해. 감상 방법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성취 기준이 뭐죠?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알고 문학 작품을 감상 이해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1항과 2항이 수용이고요. 그 다음 5항과 5항 부분이 창작이에요. 생산. 5항이 생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죠?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뭐하죠? 재구성, 창작, 이게 생산. 그 다음에 마지막 6항 부분은 뭘까? 이거 수용이에요. 수용. 6항도 수용. 이해하셨죠? 수용. 3항, 4항은 뭐냐 그러면, 3항, 4항은 매체와 인접학문. 좀 문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본 거죠. 문학을 확장시킨 거예요. 문학의 확장.
그래가지고 사막 부분에서는 원래는 문학은 문자 언어로 형상화된 언어의 예술이잖아. 언어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한 예술이잖아. 근데 언어라고 하는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문학 작품이 구현된 것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보통 얘가 예를 들면 소설 토지가 드라마화된 것, 그죠? 소설 서편제가 영화화된 것,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이 다양한 다른 매체로 나타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를 통한 문학 작품의 문학에 대한 이해고, 그 다음 네 번째 성취 기준은 인접학문.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문학 작품이 뭐 철학적인 내용들, 어떤 철학적인 어떤 관점하고 연관이 있다면 철학 인접학문과의 관련성,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문학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문학 6가지의 성취 기준 가운데서 수용과 관련된 3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 수용과 관련된 3개의 성취 기준. 그 다음에 재구성, 생산과 관련된 있는 1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 그래서 나머지 성취 기준이 문학의 확장으로 매체와 인접학문이에요. 이해했어요? 6개의 성취 기준 가운데 몇 개의 성취 기준이 있다고요? 3개의 성취 기준이. 3개의 성취 기준이 있고, 그 3개의 성취 기준 가운데에서 뭐 기본적인 감상 방법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그러한 감상으로서, 비판적 수용이죠. 비판적인 수용으로서 뭐 발표하는 것, 그 다음 평가하는 것, 성취 기준이 있고요. 아셨죠? 수용과 관련된 성취 기준 3개,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성취 기준 몇 개? 1개, 나머지는 문학의 확장이라고 해서 매체와 인접학문이에요. 됐죠? 근데 이 매체와 인접학문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저 정말 문학 11종을 다룰 때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선택국어 1, 2,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만약 수용 부분에서 놓자면은 15강 항목이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든가, 아니면 공통국어 부분에서 보시면 4, 5, 7항인 표현이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나 5항인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지, 7항 부분인 작품의 창작 의도와 소통 면을 고려한 작품의 수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용 측면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수용 측면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쪽에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 문학 6항 부분이 비판적인 수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중1, 중3 학년군의 공통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다양한 관점으로의 작품의 해석,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의 평가, 이 성취 기준들이에요. 이건 이제 연계해서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의 내용들을 어차피 설명을 드려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학 11종을 보되 기본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한 이론 학습해가지고 교육과정을 해설할 때 중1, 중3 학년군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아셨죠? 그 문학의 갈래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공통국어 부분에 보시면 문학 갈래 부분에서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어떤 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냐면 서정 갈래예요. 서정 갈래. 그 다음에 2항은 갈등의 진행과 그 다음에 해결 과정이니까 서사 갈래하고 극 갈래예요. 서사 갈래하고 극 갈래. 그래서 서사 갈래, 극 갈래의 학습을 중2, 중3 학년군에서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음 장 넘겨보시면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는 7, 8, 9, 10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9항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한국문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한국문학사. 통사예요, 통사. 그리고 이 통사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일부 다룹니다. 전승 과정에 유의해서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이때 잠깐 다뤄요. 하지만 깊이 있게 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통사로 다루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야. 그리고 이걸 다루면서, 한국문학 통사를 다루면서, 한국문학의 통사적인 흐름을 다루면서 각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해요. 그래서 8항 부분에 한국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1960년대 문학 해가지고 60년대라고 하는 한국 통사적인 흐름을 다룰 때
60년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이 어떻게 서정갈래, 어떻게 서사갈래, 시나 현대시나 현대소설에 반영되어 있는가, 그걸 학습활동으로 또 찾아요. 이해했어요? 보통 한국문학 통사를 다룰 때는 문학사적인 의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 상황, 반영된 시대 상황까지도 교과서에서 살핀다. 그래서 8항하고 9항은 같이 보는 경향이 많고요. 그 다음 7항은 좀 독립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 예를 들면 미의식이에요. 옆에 적으세요. 미의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별의 뭐 정한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해학이라고 하는 골개죠. 골개, 정한, 또는 두어라와 노새, 또 우화, 뭐 이런 한국문학 작품의 대표적인 몇몇 작품을 가지고서 우리 민족적인 특징이나 기질들이 나타나 있느냐, 그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항 부분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그 외국문학 작품과의 비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국문학 작품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안 다뤘으면 하는데, 하지만 이제 다뤄지는 교과서의 작품들 가운데서 임용 수준에서 나왔던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호철의 탈향이라고 하는 작품은 임용 문제에서 나왔었죠. 근데 어떤 모 교과서에서는 이 탈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다뤄요. 이때 이제 이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 탈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이 한국문학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특수하게. 근데 보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문학 작품도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다뤘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던 무기여 잘 있거라, 또는 러시아 전쟁을 다뤘던 뭐 어떤 모 작품, 이런 식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 해당되는 국가에는. 근데 이게 인류에게는 공통적이에요. 보편성이 있어. 하지만 한국 전쟁과 그 다음에 뭐죠? 러시아 전쟁은 다르니까 그 한국 전쟁과 러시아 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대표적인 작품들로 선정된 작품 가운데서 몇몇 중요한 작품들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는 크게 세 가지야. 한국문학 통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국문학에 나타난 미의식. 그 다음 세 번째는 보편성과 특수성.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학과 삶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성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문학과 삶은 전체적으로 5개의 성취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성취 기준이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다루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13항 항목이야. 자아성찰, 그 다음에 뭐죠? 타자이해. 작년에 바로 논술령, 10점짜리 논술령, 이광수의 무정하고 백석의 남신우 유동 박시봉방하고 어우야담이 나왔을 때 현실에 대한 그 인물들의 대응 방식이 조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타자 이해에 대한 지도 내용, 논술령 조건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또 재작년에도 이 조건 부분에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타자의 이해 아주 중요합니다. 자아성찰, 타자 이해고요. 그 다음 14항, 15항 항목을 합쳐서 뭐죠? 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자아성찰, 타자 이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문학과 삶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이 그러니까 3개의 성취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내면화, 창의적 사고의 배양이에요. 내면화, 창의적 사고의 배양이고, 이 창의적 사고의 배양은 교과서마다 문학과 삶에서 안 다루는 경향이 많아요. 이 창의적 사고를 어디서 다루냐면, 앞으로 넘어가시면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6항 부분 있죠. 6항이 뭐였죠? 수용이었죠. 수용. 이때 수용에서 비판적, 그 다음 뭐죠? 창의적 수용. 요때 이 창의적 사고를 다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학과 삶에서 안 다루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문학과 삶이 그냥 갑작스럽게 창의적 사고야. 그래서 이 창의적 사고는 앞에 6항 부분의 창의적 수용 부분으로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뭐냐면, 이 문학과 삶은 일종의 가치예요. 가치. 문학에서 다루는 가치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에 도움도 되고, 공동체의 발전에도 도움되는 문학의 가치인데, 그 문학에 나타난 가치는 기본적으로 가치는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11항목이 내면화라고 하는 이 성취 기준이 중요하고, 그 다음 자아성찰 타자 이해의 내면화, 그 다음 공동체 이해의 내면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개의 성취 기준, 세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겠죠. 세 개의 항목. 어떻게 세 개의 항목이 됐냐면, 문학과 삶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문제다. 그리고 이 가치의 문제는 내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성취 기준 첫 번째. 그 다음 자아성찰과 뭐라고요? 타자 이해. 그 다음 공동체의 이해와 발전.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학과 삶을 크게 세 가지 보고, 창의적 사고는 수용 부분으로 플러스 1개. 창의적 사고의 배양. 이런 식으로 좀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을 체계화 시킬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문학의 수용과 생산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또 중1, 중3 학년군에서도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는지 이해하고, 이거 다 가치 문제고 내면화의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원래 이 내면화는 여기에 위치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내면화는 어디에 있냐면 수용이에요. 수용과 생산의 궁극적인 결과가 내면화예요. 수용과 생산의 궁극적인 결과가 내면화인데, 굳이 고등학교 2학년에 내면화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봅시다. 알겠죠? 됐죠? 고개 들어봐. 문학교육과정 체계화 시켜서 외울 수 있겠죠? 일단 처음에는 뭐 해야 돼? 문학의 본질과 속성, 어디에서 나와? 문학에 대한 정의와 문학에 대한 기능이 고1 두 개의 성취 기준에서. 그 다음에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무슨 학습을 해? 갈래론 학습을 한단 말이야. 서정, 서사, 기본 갈래. 어디서 해? 고1 때 기본적으로 다 해요. 문학의 본질과 기능,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한 정의와 기능, 그 다음에 갈래론. 알겠죠? 그리고 이 갈래론의, 기본 갈래론의 아주 미시적인 거, 예를 들면 서정 갈래나 서사 갈래의 현대시나 현대소설의 학습을 위한 기본 개념은 어디서 주냐면 중1, 중3 학년부 때 비유, 운율, 상징이라든가 아니면 갈등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요. 중1, 중3 학년부 때. 그 다음 문학, 나머지 문학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뭐가 있어? 수용과 생산,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과 삶, 가치를 다뤄요. 이 수용과 생산 부분에서는 6개의 성취 기준이 있지만, 이 수용과 생산을 크게 보면은 수용 몇 가지? 3가지. 수용 부분에서는 예를 들자면 섬세한 읽기, 다양한 맥락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그 다음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수용. 이해하셨죠? 그 다음 작품을 창의적으로 수용한다.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수용. 알겠죠? 3개야, 3개. 그 다음 기본적으로 생산이니까 문학 작품에 대한 창작, 변형, 재구성.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니까요. 이 수용과 생산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니까 문학 작품을 조금 더 광범위한 이해를 해보자면은 매체, 그 다음 인접학문으로 문학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 끝나고, 이런 수용과 생산과 관련된 중1, 중3 학년군,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들은 그냥 굳이 이렇게 연계해 짓지를 않아도 돼요. 대체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는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문학 사양, 통사적인 흐름, 기본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대표적인 몇몇 작품에서 드러나는 우리 한국인의 그 기질이나 특질들이 드러나는 미의식 같은 것들, 그런 것도 학습하고, 그 다음 또 한국문학과 외국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좀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문학의 가치, 문학과 삶 부분에서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해. 내면화 부분이고, 그 다음 그런 문학에서의 다뤄지는 가치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가? 일단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가치, 자아성찰, 타자 이해의 폭을 넓혀. 그 다음에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 2개의 성취 기준이 있는 거고. 아셨어요? 그리고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창의적 사고의 배양은 이쪽으로 한 개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이러한 체계화를 좀 가지고서 이 세부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점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교육과 기본적으로 끝났고 이제 다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문학교과서의 단원 구성 내용들을 OT 자료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죠.